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변에 보니까요, 겨울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겠다, 어디 다녀오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요, 회사에서 그런다는 거죠. 연말까지 남은 연차 이거 다 써라. 네. 물론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낫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많이 남았으니까 다 써라 해놓고서 부장이 안 가잖아.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요, 이런 상황을 전한 신문이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오늘자를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원 한 분은요, 최근 부서장으로부터 연말까지 남은 연차 휴가를 전부 소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대요. 올해 주어진 연차가 13일이었는데 7일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소진해야 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이게 다 소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긴다.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불만인 게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 이 배경이 탐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연차 소진을 솔선수범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런 생각에서 연차 소진해라 했으면 좋게 받아들였겠지만 그게 아니란 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서장들이 조직원 자녀 연차가 많을수록 부서장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회사의 엄포 때문에 직원들한테 연차 써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연중에는 연차 이야기만 나와도 눈치를 주다가 연말이 오면 연차 소진해라, 이런 전도사처럼 돌변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연차 소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벌어지는 쉬어라, 못 쉰다, 이런 다툼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회사와 간부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쓰지 않은 연차 다 써라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일도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은 남아있잖아. 게다가 연말에는 회사에서 성과평가하죠. 근데 성과평가하는데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쉬라고 너무나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한 직장인은요, 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연차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 일을 줄여주면 알아서 갈 것인데 일은 절대 줄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한 분은요, 이미 연말까지 작가 미팅이나 원고 마감 같은 어려운 일정 꽉 차 있다. 근데 연차 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포기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차를 쓰겠다고 내놓고선 집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N사에 있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N은 어딜까요? 예, 이 친구는 벌써 임원인데, 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음 주쯤에 우리 송년회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 주가 마침 휴가긴 한데 어디 안 가면 나갈게 라는 답변이 왔어요.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하루 휴가를 내고 관제에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남은 연차 모두 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요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취임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취임 직후인 22일 하루 벌써 연가를 쓰셨죠. 그리고 7월 31일부터는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게다가 27일 날 휴가를 내면 연가가 7일 남는데 7일도 끝까지 다 쓰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써야 밑에 사람들도 제대로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만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쓰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제 연차 휴가 내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업들도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야 돼. 그것도 연말에 몰아서 가지 말고요. 연중에 7월이건 9월이건 10월이건 이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써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휴가를 용기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제가 봤던 총수들은 1년 365일이 휴가던데. 아, 그 사람들은 휴가인데 회사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회사에 절대 안 나왔다는 얘기 안 하죠. 물론 1년 365일 누워 계신 분도 계시긴 계시죠. 그래도 월급 다 받고요. 네.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의 목소리를 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응원이 필요한 데가 또 있죠. 매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업자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미 참여했고요. 네.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참여했을 거고요. 또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요.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휴가 소진하듯이 이 참여도 꼭 소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이름의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아하.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대책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국토교통부가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이름하여 어르신 공공임대. 와. 예, 이 주택을요 2022년까지 매년 1만 실, 총 5만 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호. 어르신 공공임대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 호, 매입 임차형 2만 호로 구성이 되는데요.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한다. 즉 어르신들이 쓰기에 전혀 장애가 느껴지지 않도록 짓겠다. 이래서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거 되게 편리하겠군요. 네, 이 가운데 4,000호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물리치료를 포함한 복지 서비스 그리고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립이 돼서 어르신들에게 지자체, NGO 등을 통해서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입 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뜯어 고쳐서 예. 고령자를 위한 일종의 전세. 아하.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전세 임대는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면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내 집에 설치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겠군요. 네. 그리고요,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은퇴한 고령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LH가 고령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고 그러면 이 집 주인은 공공임대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집 매각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금을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을 한다. 아하. LH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위주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매도인은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 20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집주인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택할 때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요. 임차인을 뽑을 때도 독거노인 이런 고령층 주거 약자가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국토부에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플랜을 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 점점점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집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이 주택을 연금형 매입으로 사들이면 청년들도 신혼주택 이런 걸로 전세, 월세 형식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층도 좋고 젊은 층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온 것 같다. 아니 부동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겠군요. 예, 이런 방식이 점점 일상화되다 보면 갭 투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아파트 투자, 투기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올해 키워드 중에 일코노미란 말이 있었죠. 그렇죠. 이코노미 말고 일코노미, 네. 1인을 위한 이코노미. 이런 이코노미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요. 건강과 미용 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 여기 보니까요. 탁구장, 승마 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요. 9월 기준으로요. 5,123개.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 140.3%나 증가했대요. 와, 이거 추억의 롤러 스케이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탁구장, 승마 연습장 이런 게 거의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일코노미 덕분이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하긴 얼마 전에 이 체육 예능이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연예인들 팀이 탁구 이런 지역 동호회 분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관련 업종은요. 증가율 상위 10개 중 3개를 차지해서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이거 못하면 왕따까지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스크린 골프. 아하. 우리는 왕따 당하고 있죠. 우리는 칠 줄 모르니까. 둘인데 뭘 왕따를 해. 다른 사람들한테. 2017년만 해도 2,730여 개 이 정도 됐었는데 올해 숫자를 세봤더니만 4,059개 48.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도 엄청 늘어나서요. 2014년만 해도 4,596개였는데 올해는 6,496개 41.3%나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이런 스포츠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요. 1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피부 관리업 이것도 58.8%.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의료용품 가게 이런 것도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 업종 전체 평균 증가율이 11.4%인데 나머지 이런 일코노미에 관련된 업종들은 이거의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트렌드와 사회적 현상에 따라 창업 풍경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 이게 엄청난 인기죠. 게스트하우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는 자야죠. 호텔에서 계속 자더라도 첫날이나 마지막 날은 게스트하우스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펜션 게스트하우스는요 2014년에 4,700여 개였는데 올해 봤더니만요 거의 비슷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89.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9,000개 가까이가 된다는 거죠. 이거 혹시 효린의 민박덕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니까 다른 게 줄어들었겠죠. 전통적인 숙박업소인 여관 모텔 올해의 경우 2014년에 비해 4.8%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 놀자 그리고 여기 어떠냐? 이런 앱들은 좀 타격이 있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크린 골프 요 얘기했잖아요. 이 스크린 골프점이 인기를 끌면서요. 상대적으로 실외에서 치는 실외 골프 연습장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2014년에 비해 24.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체 업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외의 점에서 늘어난 게 있는데 애완용품점. 이것도 1인 가구 증가 덕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4년보다 80.2%가 늘어나서요. 우리나라의 애완용품점이요. 무려 6,700여 개나 된대요. 그리고 애완용품점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것도 같이 늘어났겠죠.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13.8%가 같은 기간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론사 후배 중에 한 명과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혼자 사는데 개랑 같이 살아요. 근데 사진의 99.9%가 개 사진이에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개판이군요. 정말 개판인 게 자기를 위한 투자보다는 강아지를 위한 투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강아지 관련 용품을 살 때마다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일코노미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런 일코노미가 확산될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 인간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이런 산업 이런 것들도 좀 뜨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주목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느냐? 경불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경불진을 통해서? 그렇죠. 아. 경불진을 같이 듣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코노미족들이 와가지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근데 왠지 소개팅 앱이 더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저희만의 생각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일코노미 얘기했잖아요. 일코노미족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혼자 살지 않으면 이거 잘 모를 거예요. 네. 쓰레기 봉투. 아하. 쓰레기 봉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다 채우는데 몇 달 걸린다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1리터짜리, 2리터짜리 소형 쓰레기 봉투가요. 다음 달부터 전국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다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채우려고 놔두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냄새가 나죠. 진짜 소형 쓰레기 봉투 나오는 것도 일코노미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예.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급한 나머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세우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벌금 내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벌금이 무서워서 그러시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 비워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간혹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대형 마트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마 뭐 이런 데는 좀 돼도 되지 않을까?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건복지부가요 최근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는요 전에 없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주차 표지 위 변조, 표지 양도 대여와 같은 부정 사용,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 등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10만 원짜리 불법 주차 단속을 주로 끊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차 방해 행위는 뭐고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뭘까? 요거 궁금하실 거예요. 각각 과태료가 5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의 실제 사례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A씨라는 분이 지난주에 장애인 표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부정 사용이었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내야 될 처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장애인이시고 자기 차에 이 장애인 스티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붙였는데도 2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날아왔다는 거야.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이분 차가 2대인데 예. 이 스티커는 한 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나머지 차에다가 이걸 붙이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금 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 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는 뭐냐? 그러면 설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량이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 주차 구역 앞에 차를 세우는 경우 아예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주차 방해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장애인 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장애인 구역보다는 박스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휠체어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휠체어에 타고 이러려면은 당연히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장애인 구역인 줄은 알고 내가 그 옆에다 댔는데 이 장애인 구역 박스 칸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붙였어. 그래서 이 장애인 차량에 타신 분이 못 내린다. 문을 거의 못 열 정도로 바싹 붙였다. 그렇죠. 이것도 방해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 구역에 안 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안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차 방해 행위 요거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번 주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무한도전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국민의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안 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뭐였냐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아, 이게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뿐만 아니라 임산부들도 임신하셨으니까 이게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열고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장애인 주차 공간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 방해행위나 거기에 몰래 갖다 대는 거 이거 절대 안 되겠죠. 맞아요. 대형 유통 매장에는 이미 임산부 전용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저씨들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임신하고 오시던가.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까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수출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의 수출 1위 품목이 도대체 뭘까요? 갈치 아니면 귤. 보통 그럴 걸 생각하시죠. 근데 올해 제주도 수출 1위 품목이요.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에이? 제주도 수출 품목 1위가요. 제주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공장이 있어요? 지난해도 보니까요. 3,551만 달러를 반도체로 수출을 했대요. 그래서 전체 품목 중 33%. 제주도 당당 1위라는 거죠. 그 업체가 어딥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뭐 저희가 취재한 건 아니고요. 한국경제에서 며칠 전에 요 내용을 기사화 시켰고 제 패친이 제가 제주도 출신인 줄 알고 이걸 전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늦게 봤습니다. 이 PD님의 직업적 고향이 한국경제잖아. 직업적 고향 예. 그렇긴 하죠. 아무튼 한국경제에서 며칠 전에 전한 소식인데 너무나 반가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이름이 제주 반도체예요. 그래요? 재밌죠? 이 제주 반도체는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 업체랑도 조금 차이가 난대요. 뭐가 차이 나느냐? 우리나라의 유일한 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 이게 전문 용어로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업체라고 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를 이끌고 계시는 박성식 대표는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대단하죠? 내년 주문도 이미 상당 부분 받아놨다. 올해 못지않은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요. 2GB 이하의 저사양 D램을 설계해서요. 대만 파운드리, 이 반도체 수탁 생산하는 업체들 얘기하는 거죠. 대만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사양 제품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사양 제품이라는 것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지는 않지만 보급형 PC, 스마트폰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돈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지 않는 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 업체가 생산하는데 대만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이 설계를 제주 반도체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팹리스는 R&D 센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사양이니까 이거 뭐 하는 거 그냥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만 업체가 생산하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4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저사양이지만 결코 설계하는데도 저사양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는요. 이 팹리스 업체가 여기가 유일하다고 했죠. 나머지는 거의 영세,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하는 곳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처음부터 제주도에서 시작했을까? 그것도 아니래요. 이 박 대표가 업체를 시작한 거는 2000년 서울 잠실에서 창업했대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와 영업을 담당하다가요. SRAM, D램보다 집적도가 낮은 메모리 반도체를 뜻하죠. SRAM을 만드는 팹리스로 독립을 했다는 거죠. 2000년에. 근데 다행히도 이때 PC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100억 원 안팎 아주 중박 이상을 치신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제주도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왜냐? 수도권 기업이 충남, 천안, 이남으로 이전하면요. 일정 기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 제한 특례법
이게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당시 60명이던 직원 전부가 제주도로 옮겨갔다는 거죠. 네. 가서 승승장구했을까? 또 그건 아니래요. SRAM만으로는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D램 기술을 개발에 나섰는데 2007년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 2년간 제주 반도체는요, D램 개발에 400억 원이나 쏟아 부었는데 별로 성과가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D램 핵심 기술을 보유한 랩스웨이라는 회사도 2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만 700억 원에 가깝던 쌓아놨던 현금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이때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회사에서 봉급을 스스로는 받아가지 않으면서도 직원들, 특히 연구원들 급여를 깎지 않으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이때 한계한 연구 인력들이 제주 반도체가 나냐 등 대만의 주요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미천이 됐다. 박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주 반도체 직원은요 100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0명 중에 연구 인력이 60여 명.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현지 대학과 산업협동 과정 뭐 이런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 종합대학 있죠. 제주대에 기부를 해서요 2005년부터는 제주 반도체 트랙 과정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3학년 때부터는 제주 반도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매년 이 과정을 졸업한 3명에서 4명 가까이가 제주 반도체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말도 되게 멋있어요. 아까 2005년에 위기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이때 회사 팔았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왜 안 그랬느냐? 그랬더니 박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한번 시작한 이상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CEO의 마인드가 이 박 대표만큼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박 대표가 좋아하는 가수 저는 알 것 같아. 누구예요? 성시경. 왜요? 이름이 박성식이잖아. 그래서 성식이 형 그러면은 내가 성시경인가? 이러실 것 같은데요. 아재 개그 하신 거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요 박 대표의 경영 철학 진짜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주 반도체가 진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빛나는 업체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변에 보니까요 겨울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겠다, 어디 다녀오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요 회사에서 그런다는 거죠. 연말까지 남은 연차 이거 다 써라. 네. 물론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낫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많이 남았으니까 다 써라 해놓고서 부장이 안 가잖아.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요 이런 상황을 전한 신문이 있더라고요. 한국일보 오늘자를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원 한 분은요 최근 부서장으로부터 연말까지 남은 연차 휴가를 전부 소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대요. 올해 주어진 연차가 13일이었는데 7일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소진해야 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이게 다 소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긴다.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불만인 게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 이 배경이 탐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연차 소진을 솔선수범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런 생각에서 연차 소진해라 했으면 좋게 받아들였겠지만 그게 아니란 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서장들이 조직원 자녀 연차가 많을수록 부서장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회사의 엄포 때문에 직원들한테 연차 써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연중에는 연차 이야기만 나와도 눈치를 주다가 연말이 오면 연차 소진해라 이런 전도사처럼 돌변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연차 소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만 되면 벌어지는 쉬어라, 못 쉰다 이런 다툼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회사와 간부들은 남은 한 달 동안 쓰지 않은 연차 다 써라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일도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은 남아있잖아. 게다가 연말에는 회사에서 성과평가하죠. 근데 성과평가하는데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쉬라고 너무나 강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한 직장인은요, 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연차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이라 일을 줄여주면 알아서 갈 것인데 일은 절대 줄여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한 분은요, 이미 연말까지 작가 미팅이나 원고 마감 같은 어려운 일정 꽉 차 있다. 근데 연차 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포기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차를 쓰겠다고 내놓고선 집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N사에 있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N은 어딜까요? 예, 이 친구는 벌써 임원인데 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음 주쯤에 우리 송년회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 주가 마침 휴가긴 한데 어디 안 가면 나갈게 라는 답변이 왔어요.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하루 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남은 연차 모두 쓰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요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취임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취임 직후인 22일 하루 벌써 연가를 쓰셨죠. 그리고 7월 31일부터는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요. 게다가 27일 날 휴가를 내면 연가가 7일 남는데 7일도 끝까지 다 쓰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써야 밑에 사람들도 제대로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만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쓰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제 연차 휴가 내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업들도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야 돼. 그것도 연말에 몰아서 가지 말고요. 연중에 7월이건 9월이건 10월이건 이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써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휴가를 용기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봤던 총수들은 1년 365일이 휴가던데. 그 사람들은 휴가인데 회사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회사에 절대 안 나왔다는 얘기 안 하죠. 물론 1년 365일 누워 계신 분도 계시긴 계시죠. 그래도 월급 다 받고요. 네.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의 목소리를 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응원이 필요한 데가 또 있죠. 매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업자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미 참여했고요. 네.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참여했을 거고요. 또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요,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휴가 소진하듯이 이 참여도 꼭 소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이름의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아하.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을 한다. 아하. LH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위주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매도인은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 20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집 주인 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택할 때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요. 임차인을 뽑을 때도 독거노인 이런 고령층 주거 약자가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국토부에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플랜을 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 점점점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집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이 주택을 연금형 매입으로 사들이면 청년들도 신혼주택 이런 걸로 전세, 월세 형식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령층도 좋고 젊은 층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온 것 같다. 아니 부동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겠군요. 예, 이런 방식이 점점 일상화되다 보면 갭 투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아파트 투자, 투기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올해 키워드 중에 일코노미란 말이 있었죠. 그렇죠. 이코노미 말고 일코노미. 네. 1인을 위한 이코노미. 이런 이코노미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요. 건강과 미용 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 여기 보니까요. 탁구장, 승마 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요 9월 기준으로요 5,123개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 140.3% 대책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국토교통부가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이름하여 어르신 공공임대 와 예, 이 주택을요 2022년까지 매년 1만 실, 총 5만 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호 어르신 공공임대는 맞춤형 건설임대 3만 호, 매입 임차형 2만 호로 구성이 되는데요.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문턱을 없애거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한다. 즉 어르신들이 쓰기에 전혀 장애가 느껴지지 않도록 짓겠다. 이래서 무장애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거 되게 편리하겠군요. 네, 이 가운데 4,000호는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물리치료를 포함한 복지 서비스 그리고 복지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립이 돼서 어르신들에게 지자체, NGO 등을 통해서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입 임차형은 노후주택 등을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뜯어 고쳐서 예. 고령자를 위한 일종의 전세. 아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전세 임대는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면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내 집에 설치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겠군요. 네. 그리고요,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은퇴한 고령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아, LH가 고령자의 집을 사들이거나 리모델링하고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고 그러면 이 집 주인은 공공임대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집 매각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금을